카사노바 천재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신부 카사노바는 본업인 사목자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발휘했고, 또 다수 여류들을 농락한 시대의 사티리오시스로 역사에 회자된다. 카사노바는 시민계급층인 코미디언 아버지와 또 소프라노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남동생 프란치스코 카사노바는 서양 미술사의 한 좌를 차지하는 유명한 화가로, 유럽의 대부분 성당에는 그의 성화들이 걸려 있을 정도이다. 카사노바가 아직 어렸을 적에 그의 아버지는 불과 36살에 병사하고 마는데, 결국 그는 귀족 미켈레 그리마니의 양자로 입양된다. 귀족 가문에서 성장한 카사노바는 중세 유럽 이탈리아에서는 군이나 사제가 새싹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시절이라 주저없이 사제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카사노바는 일찍이 수도원에 들어가 교리와 신앙, 교육을 혼신으로 닦은 뒤 불과 15살 때에 베네치아 교구의 꼬레 대주교로부터 신품을 받는다. 이후 카사노바는 산 치퓨리아누스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정학당한다. 그러자 카사노바는 리옹에 가서 일찍부터 관심이 많았던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등 일탈적인 행동을 하나, 그의 이면에 깃든 독실한 모태신앙심과 해박한 신학 지식을 미리부터 지켜본 산 치퓨리아누스 신학교의 로마 가톨릭 추기경은 그를 졸업시킨 뒤 자신의 비서 신부로 채용한다. 카사노바는 준수한 용모의 발군의 처세술에 박학다식한 재능을 타고난 수재였다. 키가 2m에 가깝고 반듯한 이목구비를 지닌 그는 독창적 인스퍼레이션 지능도 비상해 파도바 대학에서 1742년 약관 17살에 법학 박사학위도 받는다. 카사노바는 대학에서 고전문학, 신학, 법학, 자연과학, 예능 등에서 발군의 재능을 보였고, 또 승마, 펜싱 이런 데서 또 다재다능했다.
대학 졸업 뒤 카사노바는 비잔틴 대학의 강단에 서서 해박한 지식을 뽐내는 일견 실력파 교수로 활약했다. 대학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미래의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메인스트림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기적으로의 신분 상승의 바탕이 된다. 또한 우수한 기억력을 타고나 평생 잠깐이라도 인사를 한 사람은 모두 이름을 기억했으며 40여 권의 저서를 쓴 것도 이런 특출난 기억력 덕분이라고 한다. 그러던 그가 사제와 교수직을 포기하고 천하의 바람둥이로 서는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서품을 받은 후 로마로 가서 성직자 말리피에로를 보자 했는데 거기서 그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그 노출한 신부는 엽색광으로 소녀 가수 테레즈의 몸과 마음을 노골적으로 농락하는 추태를 자행했는데 그간 성스럽다고만 생각했던 성직자의 추악한 밑바닥을 보고 난 뒤 그 충격으로 로망칼라와 메인스트림들의 회의를 갖기 시작한다. 내가 누구이든 여자는 여자로구나. 이웃이 전부 창녀촌인데 내 설교가 무슨 의미? 교화, 웃기는 짓이다. 깨끗한 성직자가 아니라 깨끗한 본능이 더 숭고하구나. 그때부터 카사노바는 로망칼라를 착용한 신부 처지였지만 여자만 보면 마음이 심란해졌다. 카사노바는 몽레알 백작 부인의 친척 딸인 루시아의 교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그 소녀의 빨간 볼이나 백옥 같은 손과 목덜미를 본능적으로 관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제로서 노골적인 육체의 욕정을 한껏 절제한 채 그녀를 애써 피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연히 루시아가 다른 남자에게 장난감처럼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과 분노에 휩싸인다. 이제 나는 사랑의 감정을 10계명이나 이성으로 막지 않으리. 날 필요로 하는 사랑은 내가 차지할 것이다. 마침내 카사노바는 그 일을 계기로 도전적, 반신앙적, 야수적 심사를 지니게 된다. 준수한 용모의 사제의 지적인 작가의 발군의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카사노바는 이제 내동댕이 치고 그 여자들 찝쩍거리는 일에 나서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카사노바의 추문과 음행이 들리자 교회는 그를 파직하기에 이른다.
그것을 해석하기는 했지만 이른바 역사적 카사노바의 거부를 내딛는 데 절호의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사실 카사노바는 일찍이 세기적 역작가로 소개되는 숙명적 동기가 있었다. 1734년 9살 때 파두아의 고지박사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같이 지내던 베티나라는 예쁘장한 연상의 소녀와 가까이 지내다가 춘종을 주체치 못하고 추행하고 마는데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설 본능이 카사노바의 위대한 엽색 파노라마의 프롤로그이다. 대장경의 든든한 자금줄은 뜻밖에도 우연에서 비롯된다. 1747년 그는 베네치아의 거부이자 귀족인 마테오 조바니 브라가 아카딘과 우연히 같은 곤돌라를 탄다. 그런데 브라가딘이 원인 불명의 급한으로 배 위에서 쓰러지자 곁에 있던 의사가 수은 처방을 하지만 낫지 않는다. 보다 못한 카사노바는 수은을 떼어내고 자신이 알고 있던 안마식 치료를 행하는데 그것이 특효를 보여 브라가디는 금세 회복한다. 이에 감동한 브라가디는 카사노바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집과 곤돌라도 선물하며 하인과 돈도 듬뿍 안긴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조성된 카사노바는 고향 베네치아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면서 섹스 카니발을 기획한다. 여기에 청빈 정결 순명을 목숨처럼 따라야 할 수녀들과 고위 성직자들의 첩이나 딸, 종교재판관, 내연녀, 기공녀 등등의 여인들을 대거 초청해 쾌락궁을 만든다. 여기서는 슬픔과 아픔을 에로티시즘 성의로 치유할 수 있는 베네치아판 팔레 로야르 궁이었다. 카사노바는 탁월한 고도의 지능과 예술성 덕분에 글, 그림, 음악, 문학, 오페라 등 예술부터 법학, 재무, 신학, 철학 등 인생사 전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또의 초현실적 형이상학과 언더그라운드 교부들로부터 배운 교회 이면의 기이하고 음란하고 대표적이고 초능력적인 이야기와 그간 연구한 별자리 분석의 교리를 뒤섞어 신통한 마법사로 둔갑하기도 한다. 물론 그 펠고나 마법사의 신성한 의무는 부지런히 여자들을 유혹하는 일이었다. 이런 카사노바의 반교의 행위와 엽석 행각에 반감을 품 고위 관료나 고위 성직자들은 그를 쓰러뜨릴 궁리만 하다가 그가 사악한 반캐톨릭 마법을 퍼뜨리고 이단으로 질타받던 프리메이슨과 연결되어 있다는 풍문을 듣고 즉각 체포한다.
결국 카사노바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이단 마법으로 뭇 여성들을 유혹, 농락한 지위와 풍기물난 죄로 중재인만 다스리는 종교재판 10인 평의회에 회부된다. 여기서 중벌에 처해진 카사노바는 열악하기로 소문난 두칼레 궁전 부속 피오미 감옥에 갇힌다. 이 감옥의 지붕은 나판으로 만들어 일반적으로 납감옥으로 불렀으며 얇은 납은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를 전혀 막지 못해 그야말로 냉혈의 지옥 그 자체였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인간들이 많았던 10인 평의회 판결 출신 중재인들은 석관 같은 감옥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다리와 그건 아름다운 베네치아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결코 다시는 건너갈 수 없음에 목놓아 탄식을 했는데, 그 탓이 그 다리를 탄식의 다리로도 가리켰다. 그러나 천자급 두뇌이던 카사노바는 예의 기발한 기질을 발휘하는데 속이 빈 성경책에 쇠지렛대를 넣어 옆방의 죄수에게 그것으로 벽을 파괴해 기적같은 탈옥에 성공한다. 그 와중에 자칭 생갈의 기사라는 그럴듯한 가명을 스스로 장명해 지니고 그 이름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등등 온 세상을 유람한다. 자칭 생갈의 기사의 방랑벽과 엽석 행위는 봉계도에 올라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여러 계층의 여자들을 잘생긴 얼굴과 감언 이설로 유혹해 때로는 깊은 관계를 맺어 오래도록 진지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원나잇 스탠드로 이용하기도 한다. 카사노바는 평생 140여 명 정도의 여자들과 정사를 벌였는데 대체적으로 그는 대상 여자들로부터 준수한 인물과 탁월한 언변으로 두루 호감을 샀다. (1757년) 프랑스로 망명을 떠난 카사노바는 당시 파리시가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자 재정 전문가 생갈의 기사라는 거창한 명함을 파들고 루이 15세를 만나 왕에게 복권을 판매하면 순식간에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감언 이설로 꼬드긴다. 루이 15세는 쪼들리던 처지라 세계적 재정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카사노바는 곧바로 복권 사업을 관장하는 책임자로 임명된다. 겸해 반군주제 역도들과 이단자들을 색출하라는 임무를 띈 비밀 요원으로 임명된다. 이로써 루이 15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권 제도를 시행해 생각지도 않던 큰 돈을 벌어 드물게 재정 흑자를 낸 똑똑한 군주라는 명성을 얻는다. 재정 전문가로 활약하며 파리의 복권 제도를 도입해 프랑스에 큰 이득을 남겨준 카사노바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주어졌는데, 그 자신도 복권 사업소 5곳의 운영권을 얻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
복권 지상주의를 외치며 복권 판매 제도 확장을 부추긴다. 때마침 욕심만 그득한 채 무의도식하던 파리의 앙시앙 레짐들은 카사노바를 위대한 구루로 모시며 복권 당첨에 목숨을 건다. 무슨 횡재수가 생기나 싶어 거금을 그에게 선뜻 맡기는데, 그러나 카사노바는 그 막대한 돈과 빚까지 져가며 연애와 유흥비, 복권 대량 구매 등으로 흥청망청 탕진한다. 프랑스를 여행 중 카사노바는 친구 집에 들른다. 만찬 뒤 친구와 그의 애인은 자신들 방에 들어가고 카사노바는 거실 소파에서 불편하게 쪼그리고 자던 중 친구 애인의 13살짜리 여동생이 3프랑만 주면 자기는 다락방에 가 자고 대신 자기 방과 침대를 양보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카사노바는 또 머리를 써서 소녀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 벗은 몸을 보여주면 3프랑을 더해 도합 6프랑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소녀는 돈 욕심이 생겨 자기 몸에 손을 안 댄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카사노바가 응낙하자 6프랑을 챙긴 뒤 자신의 빈몸을 드러낸다. 카사노바의 예상대로 소녀의 육체는 너무도 싱싱했고 매혹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카사노바는 지난 밤에 보았던 소녀의 매혹적인 몸뚱이가 어른거려 소녀의 언니와 협상을 벌인다. 소녀의 누드를 매일 보여주면 매달 120프랑을 주겠다. 소녀의 형부와 언니는 빈궁한 실업자들이었기에 돈이 탐나 허락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 정한 시간에 찾아와 소녀의 초동화를 정한 시간만큼 그리면서 그때 누드를 감당하라고 한 뒤 정한 시간 안에서만 소녀의 누드를 구경하고 만지거나 정한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따랐다. 그러자 카사노바는 소녀의 육체를 만지지 못하는 대신 지혜를 발휘해 소녀의 초상화를 실제 이상 매력적이고 예쁘게 묘사해 베네치아의 부자들에게 보여주며 애인이나 첩으로 드리라고 꼬드겼다. 그러던 어느 날 돈 많은 한 비단 장수가 소녀를 첩으로 드리기로 카사노바와 결연 계약을 맺는다. 이 소식을 들은 소녀의 언니와 형부는 궁핍한 실업자들이라 대환영을 했고 실제로 비단 장수로부터 상당한 결혼 집착금을 건네받아 가난에서 벗어난다. 당연지사 카사노바는 중매 성혼 대가로 거금을 챙긴다. 그 와중에 부장한 여자 앙리에트와 3개월간 동거도 한다. 또 귀신같은 수법으로 정결하기만 하던 한 수녀를 깨어 농락하고는 종래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고집한다. 카사노바는 팔자에도 없는 재정 전문가 노릇을 하며
여러 여자들을 건드리다가 결국 빚쟁이들한테 쫓겨 영국으로 도망간다. 1763년 어느덧 국제적 바람둥이로 명성이 자자하던 카사노바는 영국을 방문하지만 영국은 건전한 산업혁명 와중이라 앙시앙 레짐들로부터 복권이나 도박은 부도덕하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헌팅 파티도 시원찮아 한 뇌세적인 창녀한테 빠져 가진 돈과 혼을 모두 탕진하는 불상사도 겪는다. 영국에서 상처만 잔뜩 안고 나온 카사노바는 이어 유럽의 다른 도시들로 여행길에 나선다. 베를린에 가서 계몽 철학가로 행세하며 달변으로 폼을 잡는데 당시 유럽을 휩쓸던 계몽 사상에 체면된 프리드리히 대제는 이 달변에 넘어가 그를 사관학교 교수로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카사노바는 자신이 한 군데 진득이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잘 알기도 하지만 딱딱한 게르만 여자들한테 몇 번 대시했다가 욕만 먹은 경험이 있어 독일 자체의 정남이가 뚝 떨어져 사관학교 교수자를 거절하고 이번엔 러시아로 간다. 카사노바는 러시아에서 생갈의 기사 자격으로 예카테리나 여왕을 만나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율리우스령 말고 유럽에서 통용되는 그레고리력의 사용을 적극 권했다. 그러나 여자는 코웃음을 쳤을 뿐. 그레고리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고쳐 시행한 원력이다. 기존의 율리우스력으로 계산하면 1 태양년은 365.25일이 된다. 이 달력은 4년마다 하루씩 윤희를 넣어 달력과 계절이 일치하도록 했다.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로 인해 100년마다 하루씩 늦어진다. 이 태양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렇게 늦어지는 날짜가 교황 그레고리오 시대에 이르러 14일이나 됐고 교황은 당시 3월 11일이었던 춘분을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시대의 춘빈일인 3월 21일로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1582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달력의 날짜가 열흘씩 앞당겨져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15일이 되었다. 그레고리오력이 율리우스력의 차이는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 중에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가 아니면 윤년이 아니라는 것이다. 1600년, 2000년은 윤년이다. 또한 40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이 아니고 평년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2만 년 만에 하루 정도 오차가 생길 만큼 정확하다. 카사노바는 이 러시아에서도 유부녀, 공작 부인 등 가리지 않고
무수한 여성들과 에로스 파티를 즐기는데 그에게 자기 아내와 애인을 아꼈다고 여긴 몇몇 불금 같은 로스케 마초들이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러나 결투와는 거리가 멀었던 카사노바는 러시아에서 불이 나게 탈출한다. 이어 스페인에 도착한 카사노바는 어느덧 중년이 되어 있었지만 괜찮은 밤고는 해야는 여전히 탁월했다. 그는 이베리아의 집시녀들에게 푼돈을 주고 포르노를 즐기기도 하고 샹가르 기사라는 거창한 명함으로 몰락한 왕족 공녀를 깨워 음란한 에로스에 빠지지만 곧 도망자의 사티리오시스 정체가 들통나 재차 도망간다. 카사노바는 일생일대의 엽색 대장 중에서 기이한 일탈 행위도 종종 벌인다. 카사노바가 자신의 친딸과 통종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설도 있다. 그는 젊어서 로마 출신 여성 루크레치아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헤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한 매력적인 처녀를 알게 되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처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 처녀는 지난날 연인 관계였던 루크레치아의 딸이었고 더해 자신의 친딸이기도 했다. 그 엄연한 사실에 망연자실하며 그는 처녀와 교제를 단념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뒷날 그 딸이 결혼했는데 사이가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보다 못한 카사노바가 임신 촉진 약제와 가임 제의법 등을 알려주고 또 기도도 해줘. 끝내 딸 부부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와전이 되어 딸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한동안 나돌았다. 카사노바가 오빠와 두 남매 등 어린이 세 남매를 동시에 농락했다는 설도 있다. 이탈리아 중부를 여행하던 카사노바는 길거리에서 거린들 행색의 가족 유랑 극단을 만난다. 이들은 길거리 공연 수입이 시원찮아 다음 도시로 갈 차비가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카사노바는 마침 자신이 빌린 마차가 커 여러 사람이 탈 수 있었기에 이 가족 유랑극단을 태워주기로 하면서 대신 조건을 내걸었다. 자매 중 12살짜리 언니를 자신이 하룻밤 데리고 자는 조건이야. 굶은 지도 오래이고 차비도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형편이라 가족 극단의 단장격인 엄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카사노바의 조건을 수락했다. 카사노바는 같이 자는 언니에게 화대값으로 샤워도 사 입히고 맛있는 피자도 사 먹이고 금화도 듬뿍 안겼다. 다음날 금화와 선물을 잔뜩 하는 언니의 모습을 본 11살짜리 소녀의 여동생이 그 선물이 탐나 자기도 카사노바와 하룻밤 자겠다고 자청하고 나선다. 엄마는 워낙 궁한 처지라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 반대를 못한다. 카사노바는 결국 11살, 12살짜리 어린 소녀나 자매를 돈으로 숙녀를 유린하는 비이성적 파행을 저지른다.
그런데 카사노바의 야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미 범한 가족 유랑극단 자매의 15살짜리 오빠에게까지 뻗친다. 너의 정체성은 여자이다. 카스트라토로 위장하고 무대에 오른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순순히 내 수발을 들어라. 당시 극단의 무대는 남자만이 설 수 있다는 법이 있었다. 오빠는 진짜 소녀 같은 여린 몸매에 예쁘장하게 생긴 동안 때문에 여자인데도 카스트라토로 위장의 무대에 올랐다고 카사노바는 지레 독단하면서 협박했다. 오빠의 매혹적인 중성 관능을 유린하기 위해. 그런데 사실 소녀의 오빠는 남자였다. 실상이 그런데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금전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돌보아주는 카사노바였기에 카사노바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소녀는 순순히 그에게 동정을 바친다. 그 밖에 카사노바의 그로테스크한 엽석 행위는 도처에서 드러난다. 러시아 여행 중 친구인 스테판 지노비에프의 소개로 17살짜리 소녀를 매수해 소유하게 되는데 카사노바는 소녀를 노예로 부리면서 성착취도 자행한다. 당시 러시아는 천노들을 사고팔 수 있었으며 그들의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카사노바는 소녀를 하냐로 사면서 부모에게 100루블을 지불한다. 부모는 워낙 빈궁한 하층 출신이라 딸을 카사노바에게 팔면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만 계약서에 명기한다. 하녀를 먹이고 입히고 매주 1회씩 모욕시키고 주일은 교회에 보내야 하며 무슨 이유에서든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녀를 죽이지만 말고 그 육신을 마음대로 하라는 그야말로 노예 계약이었다. 이윽고 카사노바는 걱정 말아요. 친딸처럼 따스하게 대해줄게요. 하며 부모를 안심시키고 소녀를 데려갔다. 당시 에카테리나 2세 치하 러시아는 농노 등 하급 계층에 대한 억압이 팽배한 시대였고 100루블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카사노바는 처음엔 소녀에게 자유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고 잠자리도 음식도 정성껏 따뜻하게 마련해주고 가능하면 굳은 일도 시키지 않았으며 대등한 인격체로 대했다. 그러나 소녀와 같이 지내다 보니 그녀의 풋풋한 몸매를 볼 때마다 불쑥불쑥 본능의 욕정이 일어 결국 호색한 본성을 드러낸다. 처음엔 자이르를 한 여성으로 대해 부드럽게 키스하고 살결을 더듬고 미셔너리로 에로티시즘을 구현했지만 그러나 갈수록 포르노로 돌변한다. 소녀가 원치 않는 패턴, 심지어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갖가지 매저키즘, 세디즘, 포르노들이 난무한다. 소녀는 엉덩이, 가슴, 삿 등이 아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걷지도 못했으며 온 육신이 만신창리가 된 가운데서도 그칠 줄 모르는 카사노바의 활화상 같은 욕망에 응해야 했다고 한다. 어느덧 유럽 최고의 사티리오시스로 살아있는 전설된 카사노바는 상대하는 모든 여자들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세계 최초로 콘돔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그와 동침한 공작부인이나 마담,
이부자 매춘부들은 모두들 그가 발명한 콘돔의 훌륭한 기능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으며 경의를 표했다. 어느 날 카사노바는 침대에서 오버하다가 콘돔이 펑크가 매독에 감염되고 그 불상사를 거울 삼아 콘돔의 고무재질은 고급재로 보완하고 기능도 진전시켜 그 덕분에 현대의 애호가 되는 별 사고 없이 골프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또 하나 거액을 들여 금세공사 주네브에게 주문해 직경 18mm 무게 60g짜리 골든볼을 정교하게 만들어 이 구슬을 선교 직전에 상대 여성의 질구에 끼워 넣어 정력을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카사노바의 제조 의도대로 이 구슬은 페니스의 기운을 받아 물레방아식 회전용으로 정력을 바깥으로 내쳤으니 그 기발한 피임법에 공작 부인 등등의 여성들은 모두들 경악했다. 또 하나 레몬을 반을 잘라 속을 파낸 뒤 그 레몬 껍질 패서리를 질구 깊숙이 집어넣어 정액이 더는 못 들어가게 차단시켰는데 레몬 껍질의 산성 물질이 정액을 죽이는 살정제 역할까지 했다니 역사적 호색한의 성견 지명은 비교 불가였다. 또 카사노바는 굴이 정액과 같은 유기적 밀도를 지닌 동급이라고 근거 없는 썰을 풀고 다녔다. 굴을 식전에 50개만 날로 먹으면 공작부인 마담 바무들의 소프라노 소리를 맨날 듣게 되노니 카사노바뿐만 아니라 안토니오스도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 날이면 굴바른 굴을 날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급 많은 사티리오시스들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굴을 한 포다씩 까먹었다는 야사도 다수 존재한다. 숭어알도 카사노바가 애용한 비장의 스태미너식이다. 한편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자를 상대했지만 미성년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게 임신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성직자이던 젊은 시절 교구에서 카사노바를 성실한 성직자 청년이라고 높게 평가하자 그 지방의 한 유지겸 갑부가 카사노바를 자신의 호화저택에 기거하도록 하면서 17살짜리 미성년 딸의 가정교육도 카사노바에게 맡겼다. 소녀와 동고동숙하던 카사노바는 그 얄궂은 환경에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의지의 어린 딸을 농락하고 나아가 임신까지 시키고 만다. 결국 양갓집 교수였던 이 아가씨는 행실이 부도덕하다고 집에서 쫓겨나 거지로 살다가 나중에는 창녀로 전락한다. 이 일로 시간에서 오랫동안 지탄받은 카사노바는 20년쯤 뒤 이 창녀가 중병을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사과한 뒤 상당한 위로금도 건넸다고 한다. 카사노바는 바람둥이답게 외모 가꾸기와 의상 착용에 심혈을 기울여 인류 패셔니스트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버버리로 유명한 체크 무늬 패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트에 적용해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온 패션의 혁명적 길이나로 회자된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카사노바와 같은 시대를 산 악성이다. 모차르트는 청춘기까지 스카톨로지였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한 플레이보이였으며 호모섹수얼, 헤테로섹수얼을 오가며 문란한 성행위를 일삼았다. 그런 모차르트가 중년이 되어 스페인의 전설의 호색화를 그린 오페라 돈 조반니의 작곡에 몰두하며 상상력 부재로 진을 빼고 있던 와중에 이웃에 살던 60대의 한 노인이 찾아온다. 그 백발의 노인은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악보를 쭉 훑어보고 난 뒤 냉소 짓더니 그에게 자신의 장대한 여성 편력사를 주절거리며 명함을 내민다. 그러면서 돈 조반니보다는 나의 로망스가 밀도나 질량 면에서 훨씬 나을게요 라고 말하며 원고 수정을 제안한다. 모차르트는 눈앞의 노인이 유럽 최고의 호색한으로 돈 조반니와 쌍병을 이루는 저 유명한 카사노바라는 것을 안 뒤 흠칫 놀란다. 그렇잖아도 부도덕하고 문란한 돈 조반니의 포르노와 에로티시즘을 묘사하기가 난망했기에 카사노바의 진기한 야설에 바짝 귀를 기울인다. 돈 조반니 완성곡은 그렇게 시대의 호색한 카사노바의 경험적 대장경의 스토리를 기반에 완성된 사실상 카사노바 작품이다. 카사노바는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절친사이였다. 카사노바가 프랑스에 들어가 정부 관리들과 심한 적자에 허덕이던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왕과 왕비를 아련하게 되어 그때부터 두 사람은 친구가 된다. 이후 카사노바는 왕비에게 남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에티켓, 그리고 연애 예절, 침대 예절 등을 전수한다. 그 와중에 베르사유 숲에서의 카사노바의 키스 교육을 빙자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농락 사건은 온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혁명군에 패한 루이 16세의 국외 도망으로 전설로 남고 만다. 중년에 이르러 카사노바는 그간의 난잡한 연애에 질려 평범한 여성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애인 크리스티나와 결혼을 약속하고 화목한 동거에 들어간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평범한 아내를 둔 단란한 가장 노릇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리스티나에게 양해를 구한 뒤 평범한 대리 남편을 대신 구해주고 그녀에게서 떠난다. 베네치아에서 탈옥해 청춘 내내 세계를 돌아다닌 끝에 어느덧 기진맥진한 전설의 사티리오시스 카사노바는 고향 이탈리아로 귀향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탈옥수 신분이기에 고향에 돌아가자면 이 이탈리아 종교 재판소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런데 인생사 전화위복 새하옹 치마라고 예전에 스페인에서 그는 자신의 특기인 유려한 필치로 베네치아를 비판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유럽 전역에서 초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베네치아 종교재판소에서도 그 사정을 잘 알 뿐더러 대유명 작가로 치부해 주어 그 덕에 카사노바는 사면 복권된다.
카사노바의 베네치아 입성을 허락해준 종교재판소는 기실 다른 꿍꿍이도 있었다. 그의 프랑스에서의 유능한 첩자 업무를 높이사 베네치아의 종교재판소 비밀 첩보원으로 써먹을 작정이었다. 종교재판소에 취업한 카사노바는 반종교사범 첩자 노릇을 하며 수십 건의 밀봉 보고서를 써 재판소에 올리는데 양심에 찔렀던지 작성자명은 카사노바가 아닌 안젤로 프라톨리나라는 엉뚱한 가명을 적기도 했다. 베네치아에 안착한 카사노바는 출판업을 벌이는데 당시 베네치아는 비교적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탓에 종교, 정치, 심지어 포르노 등 온갖 황색지들도 자유롭게 출간할 수 있었다. 출판 시장도 활황이라 카사노바는 사업을 넓혀 프랑스 배우들과 의기투합해 주간지 탈리의 메시지를 창간하기도 한다. 유럽 영유권의 안정을 되찾은 카사노바는 프란체스카 브라키니라라는 순진한 처녀와 함께 단촐한 가정을 꾸리지만 온 사방에서 밀려오는 빚쟁이들 등살에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정녕 사랑했던 프란체스카와도 방강제로 헤어지고 만다. 말년에 카사노바는 자타의적으로 여자들의 초연해진 가운데 지필에만 몰두해 회고록 나의 인생 이야기 원고를 써낸다. 이 원고에서 그는 평생 동안 묻 여자들과 벌인 다채로운 정사를 리얼하게 묘사하는데 그 탓에 부도덕한 음란물이라는 누명을 쓰고 베네치아에서 출판 금지 조치되고 만다. 이 책에서 카사노바는 젊어형은 몰란한 성생활 탓에 중증 매독에 걸렸다가 나은 적이 있으며 그 때문에 40대 이후부터 조루 등 성기능 장애가 와 정상 성교가 아니라 세디즘이나 메저키즘 그리고 마스터베이션 등의 비정상적 섹스 포지션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카사노바가 죽은 한참 뒤에 독일 작가 빌헬름 폰 슐츠에 의해 음란 테이프물을 빼고 12권짜리로 개작되어 생갈의 카사노바 회고록이라는 타이틀로 출판되었다. 원래 오리지널 원고의 바탕을 두는 결정판은 한참 뒷날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독일 브로크하우스 출판사에서 무삭제로 출판되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행할 모든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한 자유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산물임을 밝혀둔다. 그는 책머리에 그렇게 작가의 변을 쓴다. 그런데 이 음란물로 낙인 찍혔던 자서전이 뒷날 18세기 유럽 사회의 관습과 규범, 도덕, 실생활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역사적 가치가 충만한 책이라는 호평을 받으니 정령 인생사 세웅지마 전화 이복이 아닐 수 없다. 카사노바는 시와 평론도 다수 썼고 호메로스의 24권짜리 대서사시 일리아드를 번역한 걸출한 번역가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헤미아 독수성의 발트슈타인 백작의 장서관 사서로 취직해 무탈이 말년을 보냈고 거기서 죽어 세인트 바바라 성당 묘지에 묻힌다. 그런데 카사노바와 애증으로 점철된 베네치아는
카사노바와 운명도 같이 한다. 그가 사망하자 그 뒤를 따르듯이 환락의 도시로 악명을 떨치던 베네치아는 곧 멸망한다. 볼테르를 추앙하던 프랑스 민중들에 의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절대군주제는 멸망하고 새로운 호흡으로 나폴레옹이 등장한다. 나폴레옹은 군주제의 계급제에 기대 장식 신앙 뒤에 숨어 부패한 문란과 파렴치가 극단을 달리던 베네치아 공국을 악의 지옥으로 규정해 일거에 멸살시키고 만다. 카사노바는 이세의 엽사꾼에게 앞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실증으로 보여준 인간 성욕의 해역자이다. 생식욕 하나로 점철된 짐승들 성성과는 달리 인간의 성성은 4차원성으로 다양하게 구조되어 있다.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이다. 카사노바는 인간 성성 중 충동욕과 성애욕을 일생을 통해 실행하며 그 실체를 해부해 후대에 보여주었다. 프로이드가 생식성에만 집착했고 사드 의작이 충동성에만 사로잡혀 그에만 집착했고 오스카 와일드가 에로스에만 집착했지만 카사노바는 충동성, 성애성, 포르노 에로스 그 두 성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실현한 조금은 더 인간 정체성에 부합되는 선구자였다. 곧 카사노바는 인간의 섹스는 단순히 대만 있는 기능이 아니라 인간 영역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증거했다. 카사노바와 더불어 또 하나의 엽색계의 옥황상제 스페인의 돈 후아는 그야말로 충동욕의 화신인데 포르노에 의한 포르노를 위한 섹슈얼리티의 대변자였다. 돈 후아는 오페라, 소설, 시, 희곡, 미술, 영화, 사진 등 다양한 예술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돈주왕, 돈후안, 돈조반니 등의 다양한 가명으로 나타난다. 카사노바는 에로스, 돈주왕은 포르노의 주옥같은 오브제들이며 모티브들이다. 그들은 후대에 이르러 성의 자유를 구하거나 성의 해방을 이룩하는데 큰 동기부여를 한 선구자들이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단일 성성으로 점철된 짐승들과는 달리 4차원성으로 구조되어 있다. 리프로덕션, 포르노, 에로스, 아롤라스이다. 인간 영역의 실체나 정체성을 선악이나 우열을 떠나 정확히 직시해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문명의 길이 열리는 법이다. 카사노바 유혹술의 비밀 병기 샤토 디켐. 세계의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여자를 유혹할 때 사용한 두 가지 카드가 있다. 하나는 프랑스의 블루치저인 로코포르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디저트 와인인 샤토 디켐이다. 그는 치즈의 왕과 디저트 와인 여왕의 만남을 주제로 유혹했다. 다른 와인보다 수확 시기가 늦은 포도로 만드는 샤토 디켐은 원숙하고 세련된 맛을 자랑한다. 또한 로코포르 치즈는 푸른 곰팡이 특유의 향과 함께 입안 가득 느껴지는 질감으로 달콤한 와인과 완벽한 궁합을 자랑한다. 카사노바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이 두 가지를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빗대며 수많은 여성들을 매료시켰다. 나는 여자를 위해 태어나 여자를 사랑했고 여자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했다. 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내 전부를 걸었다. 나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자유다.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 순간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권력이나 강압, 막대한 돈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것보다 지성과 예술이 더 효과적 수단이다. 왜 고통스러워야만 신을 접한다고 보는가? 쾌락을 통해서도 신을 만나노니 밧줄로 묶는 것보다 부드러운 애물을 신이 더 가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나는 곡진한 철학가로 살았고 핍진한 크리스티안으로 죽는다. 이 회고록은 내가 저 세상에 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므로 나를 아무리 비난해 봤자 난 모른다. 카사노바의 회고록은 낡은 것의 해체와 새로운 것의 발효이다. 비평가 그룹. 세상에 카사노바가 못한 일이 있을까? 모스트리아 왕자. 카사노바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